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2부 그리스 철학의 제2장 그리스 철학의 전성기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을 했었죠. 1장. 이제 2장입니다. 208쪽을 보면 1 소피스트라고 나와요. 일반적 특징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 209초. 페르시아 전쟁이 자유를 지키려는 그리스인들의 승리로 끝나자 그리스 그 중에서도 정신적, 정치적 중심지가 된 아테네는 번영을 구가했고 특히 상류층은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마음껏 즐겼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높은 교양에 대한 욕구도 증대했다. 민주주의적 헌정에서는 공개 연설의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민중의회와 민중법정에서는 훌륭한 논증과 능란한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입지에 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세의 뜻을 둔 사람은 정치가와 연설가로서 철저한 훈련을 쌓아야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욕구에 부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었다. 이게 이제 소피스트 탄생 배경, 등장 배경이죠. 그리스어 소피스타이는 지혜의 스승이라는 의미이며 처음에는 별다른 함축적 의미 없이 이런 뜻으로만 사용되었다. 소피스트들은 일종의 방랑교사였다고 해요. 이들은 여러 도시를 떠돌면서 일정한 보호소를 받고 갖가지 기술과 재주, 특히 논변술을 가르쳤다. 이처럼 소피스트들은 본래 의미의 철학자가 아닌 실천가였으며 모든 실천가 그렇듯 이들도 이론적 인식에는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다수 소피스트들은 객관적 인식이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일정한 물음에서 누가 옳은가를 결정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지면 결국은 누가 옳은 듯한가, 다시 말해 누가 자신의 입장을 가장 능란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처음에 이론적 영역에 국한되었던 회의는 곧 도덕적 영역으로까지 번져나갔다. 소피스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론적 논쟁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행위의 영역에서도 궁극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성과였다. 논변술 역시 소피스트들에게서는 논증의 기술이기보다는 설득의 기술이었다. 또 윤리 문제에 관한 소피스트들의 견해에 의하면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 객관적 법이란 없고 오로지 강자의 법만이 존재했다. 음. 소피스트들은 진리와 정의의 객관적 기준을 부인했다는 점 말고도 수업의 대가로 적지 않은 보수를 받곤 했다는 점 때문에 그 명칭이 다소 부정적 함의를 띠게 되었다. 플라톤이 사상적 투쟁을 하죠. 소피스트들과. 자, 212쪽. 2번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가 나오네요. 소피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로타고라스다. 프로타고라스는 소송과 정치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펴는 기술을 가르친 최초의 인물 중 하나라고 하고 아테네에서 부와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척도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 말은 절대적 진리란 없고 상대적 진리만 있으며 객관적 진리는 없고 주관적 진리, 즉 인간을 위한 진리만 있다는 뜻이다. 어, 이게 이제 인간 일반의 척도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명제를 진술하는
개개의 인간들이 저마다 척도라는 것이다. 네가 척도야. 어, 내가 척도야. 각- 다 맞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이런 거죠. 너도 기준이고 나도 기준이야. 쟤도 기준이고 각자 입장에선 다 맞아. 음. 동일한 명제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참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거짓일 수 있다. 이, 이런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 프로타고라스는 영원한 흐름과 대립들의 통일에 관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법칙을 원용하였다. 프로타고라스의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종교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음.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도 프로타고라스의 버금가는 유명한 소피스트였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첫째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둘째로 무엇인가 존재한다 해도 인식될 수가 없고 셋째로 무엇인가 인식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인식은 전달될 수가 없다. 회의적 사고를 이 이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네요. 음. 그다음에 소피스트 사상에 의의해서 3번 철학의 역사에서 소피스트 사상의 가치는 그들 각자가 남긴 학설에 있기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업적에 놓여 있다. 그리스 철학에서 소피스트들은 자연에서 시선을 돌려 인간에게 완전히 주목한 최초의 사상가들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사유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고 그 조건과 가능성 및 한계를 비판한 최초의 인물들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리적 가치 기준 역시 철저히 이성적으로 고찰한 이들은 윤리학을 학문적으로 다루어 철학 체계에 논리정연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밖에도 소피스트들은 문체론과 웅변술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학과 문법론도 현저히 발전시켰다. 음.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누구나 아는 내용을 좀 스킵하고 인상적인 것들 위주로 읽어볼게요. 215쪽. 우리가 그리스 민주주의에 관해 말할 때는 이 지역의 도시들, 예컨대 아테네 인구 중 과반수가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노예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런 노예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타 주민들이 유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의 다양한 헌법 형태에 관해 수많은 저술가들이 글을 남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소수의 자유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노예제의 정당성까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죠? 노예가 일을 하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 있었겠죠? 음.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말, 파이론에 실린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상당히 길게, 어, 상당히 길게 이제 제자들과 나눴던 말들이 인용이 되고, 이거 뛰어넘고, 이 학설 나오네요, 학설.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대화와 교육의 기술은 특수한 종류의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교육에서는 학생이 질문하고 스승이 대답하기 마련이지만 그에게서는 이 관계가 전도되어 있었다. 질문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다. 흔히 그는 자신의 역할을 어머니의 직업이기도 했던 산파에 비교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지혜를 낳을 필요가 없고 그저 타인이 개선된 생각을 낳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법에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변중술로부터 많은 것을 원용했으며 소피스트의 논리적 요령이나 술책의 부정적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다. 또 나아가 그는 자연에 대한 사변을 하찮게 여기고 인간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도 소피스트와 유사하다. 요거가 어김없이 다다르는 결론, 즉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안다는 유명한 문장에서 표현되는 결론은 소피스트의 회의적 태도와 구별되지 않는 것 같다. 평민 출신의 이 남자가 가졌던 건전한 본능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종래는 일체의 기준을 허물어뜨린
위험성을 가진 변증술적 유의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인도하고 부당한 행위를 금하게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느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이모니온, 양심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언제나 눈앞에 있는 구체적 개인만을 상대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224쪽. 소크라테스의 순교자적 죽음은 예수와 초기 기독교 성인들의 순교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의 영향은 그가 가르친 내용에 근거하기보다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지는 그의 독보적 인품에 근거한다. 음, 소크라테스의 등장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는 그 영향력을 확대해온 문화적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 힘이란 자기 자신 속에 굳게 뿌리를 둔 자율적이고 도덕적 인격을 말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쭉 넘어가서 플라톤의 저작. 분명한 사실은 플라톤 역시 교육 활동에서 구두의 가르침에 중점을 뒀다. 그는 저술 활동에는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는 플라톤처럼 타고난 저술가들이 드물지 않게 보여주는 태도이다. 자기 학설의 가장 핵심인 내용은 결코 글로 표현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죠. 음, 229쪽. 플라톤을 저자로 해서 전승된 대화는 모두 34편이다. 그중 일부는 위작으로 간주된다. 반론, 크리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메논, 크로아틸로스, 심포지온, 파이돈, 국가, 파이드로스, 테아이테토스,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폴리티코스, 법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학 사상을 서술하는 형식으로서의 대화는 플라톤의 선례 이후 많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 그리고 후대 서양인들에 의해 거듭 사용되었다. 플라톤의 대화 형식은 소피스트에 의해 개발되고 소크라테스가 완성시킨 변증법적 대화술이 없었다면 창안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 형식은 체계적 사상 전개 방식에 비해 더 명료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과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입체적으로 표현되겠죠. 이 형식의 또 다른 장점을 들자면 마지막에 가서 저자가 굳이 논쟁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저자 자신의 궁극적 입장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 이런 태도는 저자의 우유부단함이나 자신감의 결여를 암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사유란 분열과 대립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세계 문학이 낳은 불후의 걸작들로 꼽힌다고 하네요. 플라톤의 저작이. 그리고 어 플라톤의 그 저작들 음 이게 대화들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추론과 증명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함정을 놓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논증이 문제성을 깨닫지 못한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수많은 연구소가 존재한다고 하고 일부 철학사가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단순한 유의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저작들은 철학 연구로 안내하는 입문서에 불과하며 플라톤 자신의 핵심적 학설은 구두로만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아까 이런 말 했죠. 우리는 정작 핵심을 모를 수 있다. 플라톤이 배격하고 극복하려 하는 것은 소피스트 사상이다. 어, 그렇죠?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니까요. 소피스트는 상대적인 걸 얘기하고. 그런데 플라톤과 소피스트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뭐 해요. 음. 그리고 넘어가서 이데아론.
이데아를 인식하는 단계, 에로스라고 부른다. 에로스는 감성적인 것에서 정신적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이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자가 불멸의 단계로 오르고자 하는 충동인 동시에 이런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 그다음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이데야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이데야. 에이도스 상이라는 의미. 존재의 형식, 종속, 보편성. 그림자의 세계, 눈에 보이는 자연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고 두 가지 원리, 그 이원론인 거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지금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 양자보다 위에 있는 삼자가 필요한데 신성이나 세계 정신을 가져가는 경향으로 점점 키우고 있다. 신화적 설명.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사유, 의지, 욕망으로 삼분된다. 사유는 머리에, 감정은 가슴에, 욕망은 하체에 자리 잡고 있다. 사유 즉 이성만이 불멸의 구성 요소이며 이것이 육체로 깃들면서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다. 음, 그렇죠. 이게 플라톤의 인식이었고 우리는 그냥 회상하는 거에 불과하다. 회상한다. 배운다가 아니라 회상한다. 이데아를 우리가 봤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이미 이제 육체에 깃들기 전부터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고 이데아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이데아를 상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 인도의 철학 사상 영향을 받았다. 최고선은 이데아. 최고선의 이데아이다. 음, 쭉 넘어가서 네 가지 덕이 나오죠. 지혜, 용기, 사려, 정의. 지혜는 지성의 덕이며 용기는 의지의 덕이다. 사려, 세 번째는 사려라고 하지만 소프로신의 임하는 균형, 어, 음욕, 어, 엄격함과 유연함 사이에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고상한 품격, 이런 것들. 마지막 정의는 다른 모든 덕을 포괄한다. 지혜, 용기, 사려를 포괄하는 게 정의다. 그다음에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런 헌법에서는 어떤 인간형이 생겨나는가, 뭐 이런 얘기들. 어, 바두제, 민주제, 참주제를 분류하기도 하고, 이상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체육과 음악,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귀족주의적이다, 어, 민주주의적이다. 이런 것들 쭉쭉 얘기하고 평가와 비판으로 넘어가면, 어, 기존 그리스 이성 철학의 전통이 플라톤에게서 처음으로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주의에서 나타냈던 윤회와 정화와 구원에 대한 믿음과 융합된다라는 것이죠. 쭉쭉 넘어가서 음,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이전에 이미 좀 얘기했던 것들은 튀어나오고 있으니까요. 음, 뭐 국가론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자,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서요.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에서 리케이온 학교세였죠.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재산 이외에 알렉산더 대왕에서 받은 엄청난 재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가정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대한 사설 도서관도 세웠으며 당시 알려진 세계 각처의 동식물을 포함해서 각종의 자연과학적 자료를 수집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정원사와 사냥꾼 어부에게 가능한 모든 종류의 동식물 표본을 모아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교 연구를 위해 158종에 달하는 헌법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그 재정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학자, 만물학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학자들은 어,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가가 해줘야죠. 그 기업이 해주거나요. 그래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맘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죠. 어, 저작은 고대 학자들은 수백 편에 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알고 있다. 정말 많은 저작을 썼던 것이죠. 이게 어,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논리학에 관한 저작, 자연과학에 관한 저작, 형이사에 관한 저작, 윤리학에 관한, 정치에 관한, 문학 및 수사에 관한 저작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수집 분류하려고 하고 엄격한 논리적 증명에 열중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냉철한 정신은 미와 이상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상상력과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람의 저작을 비교해봐도 금방 눈에 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차적으로 과학자였다. 물론 이때 과학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의 탐구력은 학문적 인식의 전 분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 사물과 사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일적 원리들 아래 정리하는 철학적 인식이야말로 지식을 완성시키는 요소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은 정신적 세계 정복에 비유될 수 있다.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죠. 이는 세계를 정복한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못지않게 인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위대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세계의 과학화가 시작되었다. 물론 오늘날 이 과학화는 세계를 위협하는 과공할 모습으로 변해 있긴 하다. 이 부분 참 인상적인 부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논리학, 로직은 로고스에서 파생한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이 용어를 쓰지 않고 분석론, 애널리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논리학은 올바른 사회에 관한 이론,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올바른 사회의 형식과 내용이 아닌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논리학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보일 수는 없고 주어진 것을 출발하여 어떻게 사회를 진행시켜야 올바른 결과에 이를 수 있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심리학과 달리 논리학은 사회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과학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사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칠 뿐이다.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개념, 범주, 판단, 추론, 증명, 귀납법이 나오네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개념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지성적 사유는 개념에 의해 전개된다. 어, 정의, 모든 정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정의는 그 대상을 어떤 유에 편입시킨다. 이때 이 유개념의 일반적 특징은 정의되는 대상의 특징과 일치해야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생명체이다. 이런 개념에는 좀 더 높은 보편성을 지닌 것과 좀 더 낮은 보편성을 지닌 것들이 이런 게 개념이고 범주가 있죠. 범주 10개의 범주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소유, 능동, 수동을 말했다. 칸트도 나중에 범주로 얘기하죠. 판단. 우리는 개념들을 결합하여 언제나 판단을 만든다. 개념을 결합하여 판단을 만든다.
모든 판단에서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결부되어 있다. 무언가에 대해 진술을 행하는 개념은 주어이다. 주어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은 수어이다. 긍정 판단, 부정 판단, 전측 판단, 측근 판단, 반측 판단 이런 것들이죠. 그럼 추론, 여러 가지 판단을 결합하여 추론을 한다. 음, 추론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추론이란 일정한 전제들에서 새로운 무엇이 생겨나게 하는 말,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나오죠. 3단 논법의 약점은 결론에서 밝혀야 할 것이 이미 대전제에서 사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다음에 증명.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론들을 결합하여 증명을 한다. 증명이란 추론을 계속하여 하나의 명제를 다른 명제들로부터 이론의 여지 없이 도출하는 것이다. 음, 그다음에 보편적 명제들, 모순율, 동일률, 배중률, 충족이율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귀납법이 나오는데 귀납법, 음, 연역법과 더불어 귀납법이 나오죠.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반대로 감각 능력이 올바른 인식을 매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 옹호했다. 그다음에 자연 넘어가 자연학. 어, 자연학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면 어디서나 놀라운 한목적성을 인식하게 된다. 한목적인 질서, 우연에 의한 것일 리가 없다. 목적론적 자연의 명이라고 하네요. 생물의 단계적 영역, 어, 유기체, 이런 얘기, 식물, 동물, 인간. 식물의 생명 기능은 양분 섭취와 종의 번식이고, 동물의 경우는 감각적 지각과 운동의 능력이 덧붙여지고, 인간의 경우에는 사유 능력이 더해진다. 이런 말들. 형이상 개별자와 보편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된 확신에 따르면 존재자와 우리 인식은 서로 합치함으로 우리는 인식과 언어에서 존재의 구조를 포착하고 모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존재론과 논리학은 일치하며 어쨌거나 서로 의존한다. 그리고 진료 형상 얘기가 나오죠. 다음에 진료 형상. 그다음에 존재자의 네 가지 원인,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학이 나옵니다. 음,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덕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국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 달리 말해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생물이다.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윤리적 공동체, 이성적인 국가 형태를 논하고, 음,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마지막 비판과 평가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마음을 휘어잡는 능변을 발휘하거나 대담한 사상적 비장을 보여주진 않는다. 하지만 냉철한 평정심, 현존하는 그 무엇도 놓치려 하지 않는 다소 냉정한 방식에서 그의 학설은 플라톤의 학설에 대한 불가결하고도 유익한 보완물이 된다. 서로 보완한다.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적 저술들에는 오류가 많고 음, 옹색한 수준인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시계도 없이 시간 경과를 측정하고 온도계도 없이 온도를 비교하며 망원경도 없이 천체를 관측하고 기압계도 없이 기상을 관측해야 했다. 그리스인들의 실험적 자연 연구가 사변 철학의 높은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오인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이런 시도는 위대했다. 음, 위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학파는 메갈 학파, 키레네 학파, 견유 학파로 나눠지고, 플라톤 학파, 페리파토스 학파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